2025년 6월,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벙커버스터 미사일 14발을 투하했습니다. 도시 절반이 무너졌고 거리엔 시신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가족도 집도 모두 잃은 한 이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절망 대신 믿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탈출한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난기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녀가 겪은 진짜 한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새벽, 테헤란 하늘이 갑자기 찢어지듯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인 것은 무언가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라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14발을 투하했습니다. 그중 6발이 수도 테헤란 남부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자 가족과 함께 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집이 있던 거리는 그날 저녁 다시 찾았을 때 잿더미였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의 비명도 사라진 채 먼지만이 떠다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무너진 철근 더미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에 무언가가 꺼져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 저는 이란 중부에 있는 샤이드베르시티 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2년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틈틈이 외국 기업에서 자원봉사 형태의 번역 업무를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한 한국어는 어느새 제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화성이라는 도시를 알게 된 것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국무역회사 채용 공고 덕분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중소무역회사가 영어와 페르시아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 중이라는 글.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며칠 뒤 저는 이란 내 NGO를 통해 임시 출국 문서를 신청했습니다. 전쟁 피해자 특별 심사 대상이었기에 행정 처리는 비교적 빨랐고 그 사이에 저는 화상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건 피난처가 아닙니다. 일터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독행 비행기 티켓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는 두바이를 경유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삶은 이미 사라졌고 제가 가진 전부는 자격증과 희망, 그리고 한국어 중급 회화 실력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가만히 보며 제 삶이 어쩌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되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아니,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한켠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브로셔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교통카드 하나,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안전 안내문. 그 사소한 것들이 저에겐 너무도 낯설고 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명의 노동자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미사일도 사이렌도 없는 도시. 낯선 언어 속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땐 몰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 그리고 그중 누군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폐허가 된 집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못한 채 허물어진 벽 틈에 남아있는 앨범 조각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타버렸고 비닐 커버는 녹아 있었지만 앨범 부석에 적힌 파란색 잉크의 글씨 하나가 또렷이 남아있었습니다. 나이드, 너는 언젠가 꼭 세계로 나갈 아이야.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적어두신 문장이었습니다. 그 글씨를 다시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셨잖아. 그렇게 제 마음은 겨우 무너진 도시를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건 발음이었습니다. 기역과 키읔, 비읍과 피읍의 미묘한 차이, 높낮이와 억양까지. 밤마다 유튜브에 올라온 토픽 듣기 시험을 들으며 따라했고 한국 뉴스 사이트를 번역기에 돌려가며 무역 관련 기사를 외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는 산업기기 부품을 아시아 전역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장 중 일부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고 제 전통과 언어 능력이 그들에게는 희소 자원처럼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면접 후 이메일로 최종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문득 너무나도 조용한 집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기쁨은 허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출국 당일 NGO 직원이 공항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곳에선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방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질서였습니다. 안내 표지판,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줄, 그리고 일관된 안내 방송.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주는 안정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의 논밭, 멀리 이어진 공장 단지,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차량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살아갈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한국 입국 첫날,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과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아무 말 없이 여권을 넘기고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조용한 기계음과 짧은 지시어 속에서 순조롭게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의심받는 일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던 그 감각이 제겐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와 회사 측에서 보내준 셔틀버스를 타고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화성장안지구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고 도로는 아주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고속도로의 이정표가 질서 정연하게 이어졌고 도심과 전원이 섞인 경기도 특유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교통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연료도 귀했고 택시도 불규칙했으며 길은 통제 구역이 많아 매번 검문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모습이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장안지구 공장 인근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2인 1실로 구성된 방은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 공용 주방과 세탁실, 휴게실도 정갈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기숙사 입구에 있던 작은 현관 안내문이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이 마치 처음으로 제 존재를 존중해주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는 공장과 사무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무역관리팀 소속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뚝뚝했지만 말끝에는 늘 요, 세요, 습니다라는 공손한 말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정중함이었고 그것이 이 사회의 문화임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생산관리팀 직원이었고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는 동료였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저는 점점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마신 커피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가 책상에 쏟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더듬은 제 옆에서 조용히 손걸레를 내밀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와 눈빛이 제게는 큰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퇴근 시간에 기숙사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같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가 제 발음을 흉내내듯 따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는 천천히 이건 커피예요. 이건 자판기예요. 라며 또박또박 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회사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급여도 정해진 날에 정확히 입금되었고 퇴근 후엔 기숙사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 반찬이 3가지, 4가지나 함께 나왔고 물은 항상 셀프로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시스템이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주민센터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도와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란에서는 관공서에서 여성 혼자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종종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를 던지듯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이지만 그 속엔 분명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듯 보이지만 따뜻한 시스템, 말이 적은 듯 보이지만 배려심 깊은 사람들. 저는 이곳에서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태호 씨는
저의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발음을 따라 웃으며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존재는 저에게 더 이상 이곳이 외국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제 몸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온다습한 환경, 익숙지 않은 음식, 그리고 긴장 속의 일상은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물병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일단 수액 맞고 조금 쉬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성 위험 증세가 함께 겹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체력 저하라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태호 씨는 처음으로 조금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어쩌다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씨는 제가 기숙사에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는지 근처에 있는 순두부찌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간판, 나무 의자,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 하지만 그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가 끓는 냄비에 담겨 나왔고 그 속에 몽글몽글 떠오른 두부와 계란 하나.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반찬을 제 앞에 옮겨주는 태호 씨의 손짓, 그리고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그의 존재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두부를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태호 씨도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아플 때 따뜻한 국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태호 씨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때로는 제 발음을 고쳐주며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의 호수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중고마켓에서 싼 가격에 책상 하나를 함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배달 앱을 깔아 한국 음식을 주문해 먹어보는 작은 도전도 함께 했습니다. 고추장 삼겹살은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고 떡볶이는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제가 일안에서 가져온 작은 향신료를 태호 씨에게 선물했을 때입니다. 그 향신료는 제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나이드 씨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줄곧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태호 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 땅이 조금씩 저를 품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태호 씨와 함께.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다. 며칠 후 태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서울 구경 가보실래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우리는 첫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인파와 빌딩 숲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호 씨는 한 걸음 앞에서 때로는 제 손을 살짝 이끌며 천천히 이 도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단청 무늬를 설명해주고 인사동 골목에서 군밤을 사주고 북촌한옥마을에서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을 때였습니다. 언젠가 이곳이 정말 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작게 묻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중이에요. 2025년 6월, 지금 테헤란은 무너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화성동탄의 전셋집에서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전쟁은 제 삶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날 태호 씨와 함께 동탄 전셋집으로 처음 이사 오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멈춰선 4층, 어정쩡한 크기의 방 2칸, 낡은 싱크대, 그리고 커튼 대신 걸려있던 얇은 시트지 한 장.
전쟁 후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감각에 저는 두 손으로 문고리를 오래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의 가구는 고작 이케아 중고 책상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고물상에서 사온 3단 서랍장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자다가도 놀라 깨곤 했습니다. 일 안에서 들리던 공습 사이렌, 급하게 짐을 싸야 했던 손끝의 감각, 먼지 속에서 목을 트어맞고 숨쉬던 두 버릇이 아직 제 몸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그 모든 밤을 조용히 함께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두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방 안구석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산 전자책 리더기를 켜고 한국어 소설을 조금씩 읽어 내려갑니다. 하루에 단어 몇 개밖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 문장들 속에서 저는 이곳의 언어를, 이곳의 삶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역회사에서도 저의 존재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직원은 회사에 저밖에 없기에 중동시장 관련 프로젝트에는 항상 제 이름이 언급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동료들과의 회의가 무척 어렵고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제 발음을 기다려주고 제가 단어를 고를 때까지 침묵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비로소 이 공간에서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라는 짧은 말들이지만 그 안엔 경계심보다 환영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은 제가 오면 웃으며 요새 일 많아요? 라고 물어보시고 떡집 아주머니는 매번 떡 2개를 더 챙겨주십니다. 저는 그 작은 친절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다운 감정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있습니다. 태호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날에는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고 배달음식 메뉴를 고를 때는 늘 제 취향을 먼저 묻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을 논의하진 않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그의 어머니가 집에 반찬을 보내주실 때면 저는 감사 인사를 담아 손편지를 써 함께 보내드리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일 안에 오래된 향신료 병을 꺼내 태호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날 어머니가 싸준 작은 유리병 속에는 사프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기억이자 조국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병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고향이에요. 하지만 이젠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는 병을 조용히 바라보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드 씨가 있으면 그게 어디든 집이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태호 씨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근처의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때로는 전철을 타고 서울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경복궁의 단청, 인사동의 골목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고 매일매일 새로이 부딪히는 낯선 일들도 많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저를 파괴했지만 한국은 저를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2025년 여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저의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전쟁터에서 도망친 이방인이 아닌 삶을 다시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감동탐험입니다.